안녕하십니까, 이충재입니다. 봄 기온을 한층 더 느끼는 3월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이너머는 지난주부터 사법개혁을 주제로 대담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진강 목사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저희가 양심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우리 법관의 사회적 신뢰가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들, 또 이유 분석도 몇 가지 해봤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법원의 역사 가운데 소위 사법살인이라 했던 그 인혁당 사건을 포함해서 사법부의 흑역사도 살펴봤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들을 짚어보면서 우리 민족이 해방 직후에 식민지 친일 청산에 관한, 역사 청산에 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전범 국가에 대한 유럽 사회의 처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처리, 이게 비교하는 것은 뭐 직접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법원의 흑역사도 그런 역사 정리가 잘못되지 않은 데서 시작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인사말 겸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법원의 우리 역사가 이렇게 된 데는 역사 정리를 등한시한 데서 비롯됐다, 이제 그런 지적들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독일이 나치 시대 때에 그 정치 재판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거나 감옥에 보낸 그 일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그 나치 정부에 부역했던 그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 왜곡죄,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제 이런 판사들을 좀 처벌하기도 했는데요. 그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은 독일 형법 제 339조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 이제 판사가 당사자 일방에게 고의로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에 1년에서 5년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치 시대 때 정치 재판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처벌을 했는데, 실상 제일 아주 심했던, 그러니까 제일 책임자였던 그 독일 법원장이 이 프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독일 법원장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종전 직전에 그 연합군의 그 공습대에 그 독일 그 법원이 그 폭격을 맞았거든요. 그때 그 폭격 그 잿더미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죄를 그렇게 받았다고 그럴까요? 이게 끝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좀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고요. 지금도 이 법이 그대로 존속돼 있어 가지고 그 시민들이 이런 법 집행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피해를 봤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고소, 언제라도 이제 고발이 이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무슨 그렇게 뭐 고발이 남발되거나 또 그런다고 다 기소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드물게 되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이 법조인 소위 판사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긍정적 그런 좋은 그 판결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독일 사람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사실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갖는 사회는 그 선진적 척도의 아주 기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자, 오늘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우리 시대의 법관은 누구인가로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 흑역사를 말하면서 친일파 법조인들의 대법원장 역사도 살펴보았고, 그래서 그래도
대한민국 수립과 동시에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셨던 예.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는 예, 참 기대해 볼 만한 분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이렇게 첫 단추를 가인 김병로 같은 분을 이렇게 대법원장에 세워서 네. 잘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렇게 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왜곡되고 굴절되고 이제 오늘 16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16대거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후퇴 이렇게 해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네. 어쨌든 김병로 이 대법원장은 그 1887년 이게 구한 말에 네. 이분이 전북 순창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 그 울산 늑약 당시에 네. 그 최익현 선생 같은 분이 이제 의병을 일으켰을 때 네. 그 의병 활동에 참여를 해가지고 아주 맹렬하게 그 싸웠던 이제 그런 네.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 메이지대에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경성 전문학교 그 교수 그리고 보성 전문의 이제 강사 뭐 이런 것들 역임하다가 그 1919년 그 3.1운동이 나던 해죠. 네. 그때에 부산지법 밀양지원 판사로 그렇게 이제 갔다가 네. 1년도 안 돼서 다 그만둡니다. 이 네.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서 주로 이분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이 독립운동가들을 네. 이제 김상옥 그 열사라든지 네. 뭐 그 외 숱한 이 독립운동가들을 그렇게 이제 변호하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운동했던 그 노동쟁의 또 뭐 원산 파업 노동자 네. 뭐 이런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법조인으로서 그런 변호사 활동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그 시대 그 사회에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일테면은 그 조선교육협회가 이렇게 창립될 때 발기인으로 네. 이제 참여도 했고 또 조선 밀립대학이라고 하는 그 민간인 중심으로 그 대학을 세울 때에 네. 그 기성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든지 네. 혹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조선 물산 장려운동 네. 뭐 그런 네. 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제가 그 변호사 그 정직 처분을 내리죠. 그런데 이분이 34년 기록에 보면은 네. 그 이후에 그냥 그걸 접고 양주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는 이분이 1948년 그 초대 정부 수립과 함께, 정부 수립과 함께 이 대법원장에 임명이 돼요. 네. 그때 이제 대통령 이승만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반민특위의 재판장으로 활동을 하고. 네. 그러나 뭐 다 알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그 민족 정기를 이렇게 바로잡고자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좌절되고 이렇게 굴절되고 예. 특히 그 4.4 그 1954년에 있었던 4.4 개헌 네. 문제라든지 네. 이런 데에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굉장히 날카롭게 맞서서 비판을 합니다. 네. 김병로 대법원장이.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법관들이 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거나 네. 또 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소위 야권 정치인들이라든지 사회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을 그 많이 풀어줘요. 이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담화를 하느냐면 이 판사들이 너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김병로 대법원장이 대단히 이제 아주 그 대통령의 그 담화에 대해서 비판하죠. 예. 그 얘기는 임명은 비록 그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만 그 법원의 정말 그 재판의 독립성
그리고 그것을 소신 있게 그 양심과 법에 따라 그 판결하는 그 판사들의 지위, 그 독립을 지켰다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제 초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일제와 독립운동가들의 변론을 했던 그런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맞습니다.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데만큼은 남다른 신념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리법이죠. 반민특위법의 초대 위원장 재판장을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당연한 신념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좌절 어쨌든 되는 거지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 뭐 꼭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그 이 한국 법조사에서 드물지만 그래도 사표가 될 만한 이제 몇몇 그 판사들이 있습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과 더불어서 또 한 번 이렇게 얘기되는 분이 그 김홍섭 판사라고 김홍섭 판사, 김홍섭 판사인데 이분은 1915년에 그 전라북도 김제에서 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정이 좀 비난했든지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그 일본인 그 법률사무소에 뭐 요새로 얘기하면 뭐 사환이랄까 그 일하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그 이게 좀 뭐랄까 독학으로 법률 공부를 해요 이분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일본 니혼 대학 그 일본 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2년 다니면서 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는 바로 이 김병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분 그 법률사무소에서 같이 변호사 활동하는 시절에 운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 잠깐 동안 검사로 이게 활동을 하면서 그 정판사 위조 사건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그 화폐 위조 사건이란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파헤치기도 한 그 활동을 하는데 아주 바로 그 회의를 느끼고 이제 그 그만두고 그리고 뚝섬에 가가지고 농사를 이제 져요. 그러다가 이 김병로 선생이 이제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지금 시국이 이제 어떤 때인데 그렇게 가서 농사 짓냐 다시 법조계로 나와라. 이게 아주 간청을 해서 다시 이제 법조계로 나가가지고 이분이 그 판사로서 여러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서울지법원장까지 역임을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참 이분이 안타까운 것은 50세 되던 때에 간암으로 그렇게 일찍 그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김홍섭 판사가 아직까지도 이 법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는 거는 이분이 늘 그 재판관으로서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재판할 수 있는가. 그 얘기는 내가 재판할 권한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그렇게 회의를 느꼈다고 그래요. 회의를 했다. 그러면서 기본 인권은 인간의 기본 인권은 법 위에 있다. 법보다 우선이다. 인권이.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천부적 그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런 좀 그 기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분은 그 법원장 시절에도 굉장히 그 청렴한 또 법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늘 그 흰 고무신에 그리고 법원장에게 주어지는 관용차이가 다 거부하고 흰 고무신을 신고 걸어서 출퇴근을 했고 늘 또 도시락을 이렇게 지쳐 먹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렴, 결백한, 강직한 그런 이제 법관의 표상인 거죠. 그 1995년에 근대사법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그 법관 한 360여 명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그 선배 법관이 누구냐. 이제 이런 그 질문에 이 법관 여기 참여했던 그 법관 대다수가
첫째가 가인 김병로. 네, 초대 대법원장. 그렇죠. 둘째가 이 김홍섭. 네. 이 두 분을 꼽았다고 그럽니다. 네. 이분은 이제 그런 아마 그 자기 신념 그런 그 인간에 대한 그 깊은 그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네. 재판을 했기 때문에 비록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그 죄인이라 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그 불만이나 그 어떤 그 반발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내가 마땅하게 받을 죄의 대가를 받았다. 이럴 정도로 그 법관에 대한 아주 굉장히 그 깊은 그 신뢰를 주었던 분이고 네. 또 그 자기가 언도했던 그런 그 수인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네. 그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래서 이분의 여러 그 명칭이 있어요. 이분을 부르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수인들의 어버이다. 네. 또 법의 속에 성의를 입은 사람이다. 네. 그 굉장히 존경받았다는 아주 상징적 언어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사도 법관이다. 네. 그분 묘지석에 보면 사도 법관 김홍섭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참 그 법조 그래도 역사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흑역사 속에 참 진주 같은 그런 그 판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고 또 한 분이 네. 그 이찬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분은 일제시대 때 그 판사로서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네. 나중에 그 진범이 잡혔다는 거예요. 네. 그게 거기에 깊은 죄책을 그 느끼고 네. 법복을 벗고 바로 엿장수로 해서 한 3년을 그렇게 다니다가 네. 나이 38살 되던 해에 금강산 암자로 들어가서 그 이제 소위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의 신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누구도 잘 몰랐는데 네. 일본인 판사가 네. 거기에 그 왔다가 그만 이분을 알아봤군요. 발견 네, 네. 이제 한 것으로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판사를 했던 사람이다 해서 판사 스님 네. 이렇게 이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그 바로 그 해방 후에 그 초대 그 종정을 하신 종정을 네, 했던 효봉스님. 효봉스님입니다. 네. 근데 이분 제자로 이제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법정스님.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환속해서 시인으로 있지만은 그 고은 선생, 뭐 네. 이런 분들의 이제 스승으로도 알려졌고 예. 뭐 제자들이 많이 있지요. 예. 예,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제 좋은 사표가 될 만했던 그 아주 원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그 법조계 선배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16대 대법원장입니다. 지금은 왜 이 전통이 이어지지 않고 심하게 굴곡이 되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좀 저희가 사이너머 처방이 들어갈 시간인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예수정신에 입각해 처방을 마련하는 대담을 나누는 게 이제 저희 지향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대의 법관은 과연 어때야 되는가 이제 좀 몇 가지 측면에서 사이너머 처방을 좀 살펴봤으면 싶은데요. 올바른 사법개혁의 방향이라고 해도 좋겠고. 예. 자, 어떻게 좀 얘기를 풀어나가 볼까요? 네. 예. 첫째는 저는 이 지금 현재의 이 사법고시 그러니까 이 법관 임용제도를 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네, 네. 지금은 그 사법고시가 되면 그 뭐 한 2년 동안 그 연수원 거쳐가지고 네. 뭐 그렇고 이제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제 바꾸되 어떻게 바꾸냐? 이 제도를 갖는다면 연수원을 이렇게 수료한 후에 바로 판검사로 임용하지 말고 네. 한 3년에서 적어도 5년,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이 기간 동안은 변호사로서 네. 예, 그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의 공익 활동을 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활동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이렇게 다 이제 한번 살펴가지고 네. 판사 혹은 검사로 그렇게 좀 임용토록 하는 이런 그
저 판사 임용 제도 네, 이걸 네. 근본으로 좀 고쳐야 된다. 네. 저희가 지난해 검찰개혁 이야기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법시험 이후에 바로 검찰로 사법연수 2년만 마치고 가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회체험 또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갖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체험이 있어야만 맞습니다. 이분들이 죄를 다루거나 판결을 할 때 분명히 사회성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했던 것. 네네. 오늘 아주 첫 번째 과제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특히 소셜 네트워크 통해 이제 다양한 정보를 접하다 보면 실제로 송사의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다양한 면들을 이렇게 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학교 폭력으로 왔던 청소년을 훈계하는 어떤 판사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그건 좋은 표징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참 공감이 갑니다. 또 다른 어떤 우리 좀 대안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선 연수원에서 이렇게 그 가르칠 때 네. 아까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원의 어떤 그 역사, 네. 소위 사법사 같은 이런 역사 이 교육 과목을 좀 그 철저하게 좀 그 과목으로 넣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네. 중요한 거는 또 이 과정에 그 재판 피해자들의 그 어떤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되겠다. 네, 네, 네. 이 재판은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이 피해자들 그 사람들의 이 고통은 현재도 아니면 또 그 후손까지도 이렇게 길이 그 피해가 그 덫을 안고 살아가는 그 피해자들의 그 일단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한 피해는 한 가족을 사실은 패망시키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인혁당 사건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슴 아프고 정말 사법 살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지금 이 법원이 선출되지 않은 그러나 그에 걸맞지 않은 이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이 견제하고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시민사회밖에 없다는 거죠. 견제 장치가 굉장히 좀 이제 좀 이렇게 포괄적이지만 그래서 이런 그 판결에 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그 의견들이 이렇게 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배심원 제도 이거 뭐 지금은 뭐 거의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제도화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특히 대법원장 같은 분은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 못지않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렇다고 그러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대법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차제에 이런 어떤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장, 일테면은 뭐 감사원장이랄지 검찰총장이랄지 뭐 이런 영역에 있는 좀 직들은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선출을 통해서 그렇게 좀 되도록 이거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8대 권력기관장을 선출에 의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논의가 좀 있었죠. 그럼요. 정치권 일각에서 지금 계속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좀 저 스스로도 미흡해요. 말은 하지만 이거 하느냐 말이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것들을 법원 스스로가 개혁을 해서 그 실추된 이 법원의 그 좀 권위를 신뢰를 찾는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대법관을 지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그 대법원장으로 세운 데에는 이런 개혁을 해라. 이런 그 촛불 정부의 그 뜻과 국민들의 어떤 그 염원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3년 지났나요? 이분 하는 걸 보니까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그 법원 행정처 조직 예. 이건 다 그 유신 정권에 그 부역해 가지고든 이게 잘못된 제도거든요. 네.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걸 없애기는커녕 일부 법관들이 법관에 의해서 법원 행정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네. 여기에서 좀 다양하게 법관 인사 문제를 비롯한 좀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네. 여기에 대해서 움직임을 그거 우연이다. 네. 뭐 이런 뭐 좀 헌법 논리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제어를 한다든지. 정부의 경우는 웬만한 부처는 다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럼 네. 이게 또 이게 만들어진 게 법원 조직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네, 건데 그럼 맞습니다. 뭐 우연 운운하는 자체도 이게 어불성설이거니와 또 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그 한 100여 분 가까운 네. 그 판사들 이게 하나 징계나 이거 하지 않고 지금 예. 전부 다 이 재판 할 수 있도록 다 지금 이걸 우리 면제가 된 거죠. 네. 면접을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사실로 미뤄 가지고 네. 이 법원 스스로 이런 여러 가지 법관 제도를 고친다든지 무슨 뭐 그 뭐 저 과목에다가 이런 역사를 가리키는 것들을 좀 강화시킨다든지 네. 이거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마지막으로 네. 국회가 나서야 된다. 결국 네.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가 나서서 법원 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네. 지금 이 문제가 됐던 이 법원 행정처 조직을 좀 뭐 다른 거로 바꾼다든지 네. 뭐 가능하면 없앤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네. 특히 시급한 거는 이 소위 전관예우법, 네. 전관금지예우법 예. 이거는 시급하게 이 국회에서 법으로다가 네.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법의 곧 전관예우 했을 경우에 발각이 되면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되는 뭐 그런 방법이겠죠. 아, 그렇죠. 네. 근데 국회마저 이걸 자꾸 미루고 그러면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AI 인공지능 로봇 법조인 네. 예, 이 활용 방안도 염두에 한번 둬봐야 된다. 아, 저도 좀 생소해서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니. 네.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그 현재 그 미국의 네. 17개 주에서 이미 온라인 법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난해에 그 미국 법률 서비스 공단이라고 하는 그 기구가 네. 그 이 컨퍼런스를 그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그 주제가 잠옷을 입은 법정이라고 그래요. 네. 그건 뭐냐면 실제로 지금 텍사스주 콜린 카운티 같은 데서는 소송가액이 $10,000,000 이하. 네네. 그건 온라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분쟁을 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분쟁을 원격적으로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게 다시 네. 말하면 잠옷을 입고서도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라는 거죠. 네. 예. 네. 여기 변호사 이게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지금 현재 17개 주가 그 하고 있 분쟁 조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저희가 지난주에 법조 흑역사도 봤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 대안을 얘기했지만 안 될 경우에는 이 방법도 필요하다. 이거 강조를 하신 생각해야죠. 거는 제가 그 뜻은 알겠는데 여전히 저는 좀 로봇이 우리를 인간 사회를 판결한다고 생각하면 뭔지 모르고 좀 불길한 예감도 들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느끼시든 어쨌든 뭐 현실은 이미 이것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리걸 테크라고 리걸 테크, 예. 법의 리걸과 그 테크놀로지의 그 기술이 이렇게 이제 병합해 가지고 네. 이게 지금은 이 법률 서비스 일종의 변호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이 세계가 이 리걸 테크가 이 법의 세계를 이렇게 이제 바꿔간다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대개 이제 그 법조인이 그동안 소송 관련 자료를 이제 직접 시간 들이고 뭐 노력 들여서 검색하고 다 하잖아요. 네. 이거를 AI들은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아주 검색 뭐 단번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에는 이 판결이 어떻게 될 건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송을 하는 그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마조마하잖아요. 네. 어떻게 판결이 날 건지. 이게 판결 예측을 변호인이 얼마만큼 유능하느냐. 네.
그거에 기대하면서 막연하게 예상을 하지만 인공지능은 과거에 유사한 이 판결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근거 있게 이게 패소할 건지 승소할 건지 이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네. 판결인데 네. 지금까지는 다 이제 판사가 판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기들이 뭐 주관성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인맥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됐다 안 됐다는 논란도 많고 네. 어쨌든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 논란이 있는데 AI는 오히려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그 지금 리걸테크의 방향이 네. 또 이 사업이 계속 확대 이제 일로에 있다는 거고요. 혹시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뭐 아직 아니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 저 지적했던 대로 기계가 인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이제 윤리적 논란 이거는 계속 그 제기가 되겠지요. 네. 그러나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네. 또 지금 전관예우 같은 네. 그런 악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인간 판사를 보완할 그런 대안 네.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사법 흑역사도 이야기하면서 개혁 대안으로서 몇 가지 좀 사법연수원에서의 좀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하는 것하고 사실은 저는 리걸테크 부분은 조금 생소해서 오늘 제가 좀 의아했지만 사실은 이미 진행되어 있고 우리 현실 앞에 와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 넘어 저희들 봄맞이 첫 대담은 사법개혁 과제를 갖고 좀 다뤄봤습니다. 우리 시대 법관이 가야 할 길 오늘 주제로 또 이야기를 했고요. 법관을 길러내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점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사이 넘어가 예수님 정신을 갖고 이제 사회개혁 과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인권 선언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당시로 보면 인권선언과도 같았던 이 말씀은 머나먼 길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사법개혁의 과제에도 왠지 모르게 같이 떠오르는 귀절이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인권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법관들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 사법제도, 법관에 대한 신뢰 회복의 길이 곧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최수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주제로 읽는 성경 이어집니다. 오늘 주제는 원죄란 무엇인가입니다. 사이 넘어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제로 읽는 성경 오늘은 원죄, 소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원죄라고 말하는 것은 흔히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죄였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타가스테, 오늘날의 알제리인데요. 그 타가스테 출신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스스로를 신처럼 높이려는 마음을 수페르비아, 곧 자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만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죄는 신을 거역하는 것, 신에게서 떠나는 것, 신에게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했죠. 그런 의미에서 원죄는 사실 존재론적인 죄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죄, 폭행이나 살인, 사기, 혹은 거짓말, 도적질, 간음과 같이 어떤 도덕이나 법률을 범한 도덕론적인 죄 내지는 법률상의 죄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차라리 악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악행을 필연적으로 저지르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존재론적인 관계와 사귐이 유지되는 인간, 또 그 사귐에 신실한 인간은 결코 악행을 저지를 수 없는 법입니다. 어쨌든 원죄는 악행이나 도덕적 범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곧 존재론적인 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계 미국 신학자인 파울 틸리히는 죄는 죄들이라고 복수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죄의 개념은 단지 도덕주의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존재론적 성격,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돌아섬,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최초의 인간은 그런데 놀랍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놀랍게도 인간은 죽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육체적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망에 대하여 육체가 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혼이 신을 떠나면 죽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경고한 죽음은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혼의 사망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육체의 죽음은 이미 우리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탄생하는 모든 생명은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고 죽는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혼의 죽음, 그것은 스스로 신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의 자만의 결과이죠. 그리고 혼이 죽으면 혼은 몸을 지배하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면 인간은 한없는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죄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끝없는 탐욕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죄의 보편성과 숙명성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최초의 인간이 본 것은 자신의 벗은 몸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은 최초의 인간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확인됩니다. 창세기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원죄 이야기에는 원죄에 대한 원인론적 설화가 아니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절단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창조 이야기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 용납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